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칸트의 선험적 분석론에 들어가는 말을 읽었는데요. 칸트는 일반 논리학과 특수한 오송 사용의 논리학, 즉 기관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일반 논리학에서도 순수 논리학, 자신이 추구하는 선험적 논리학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일반 논리학이 다루는 분석론과 변증론이 무엇이며 선험적 논리학이 말하는 분석론과 변증론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칸트가 말하는 그 논리학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칸트의 이 학문이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또 더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릴 때 잘 쫓아오시기 바라고요. 만약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에서 쭉 설명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잘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칸트의 사유와 칸트의 개념이 잘 이해되어야 지금부터 나아가는 이 논리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의 개념들이 아직 완벽하게 숙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서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맞추어서 그 수준과 이해도에 따라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점은 감안하시면서 수업을 좀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으로는 41쪽이고요. 선험적 논리학, 그리고 제1문 선험적 분석론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분석론은 우리의 선천적 전인식을 순수한 오성의 자발성에 기본한 인식 요소들로 분해하는 데에 존립한다. 이 무렵에 다음에 4가지 점이 중대하다. 1. 개념은 순수한 개념이요 경험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 2. 개념은 직감과 감성에 속하지 않고 사고와 오성에 속한다는 것. 3. 개념은 기본적 개념이요 파생적 개념에서 구별되고 혹은 이것에서 합성된 개념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4. 개념에 관한 우리의 표는 완전하고 순수한 오성의 전 범위와 완전히 합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첫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칸트가 이 분석론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성은 어떤 거라고 했죠? 앞에서 보면 감성은 수용성이고 오성은 자발성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오성에 대해서, 사고 능력에 대해서 다루는 선험적 논리학, 선험적 분석론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오성의 자발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성의 자발성에 기본한 이 인식 요소들을 분해한다는 말은 결국엔 우리 오성의 능력, 이 사고 능력을 잘 살펴보고 꼼꼼히 따지고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이루는 아주 근원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의 근원적인 요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칸트는 이 4가지 전제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칸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요소, 인간의 사유에 있는 근원적인 그 무엇을 우선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라고 말한 다음에요, 이 개념은 순수한 것이어야지 경험에서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지금 우리는 순수 논리학, 그리고 경험 이전에 먼저 어떻게 우리가 사유하는지 그것을 다루는 선험 논리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적이면 안 되고 순수한 개념, 순수한 요소여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때 논리학에서 선험적인 분석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사유에 관한 근원적인 요소, 근원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감성에서 오는 직감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냥 사유에서만 나와야 되겠죠. 앞에서 감성을 할 때도 감성에 대해서 다룰 때도 우리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사고의 사유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제외하고 고립시키고 감성만을 다루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요, 칸트는요, 감성을 제하고 경험을 제하고 우리의 사유에 대해서만 인간의 선천적이고 근원적인 사고 능력에 대해서만 다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사유를, 우리의 논리를, 오성의 능력을, 사고 능력을 분석해서 발견하면 어떤 개념을 발견할 건데요. 그 개념은 기본 개념, 즉 아주 근원적인 요소가 되는 개념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개념들은 파생되거나 합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파생 개념은 뭐고 합성된 개념은 뭘까요? 먼저 합성된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칸트의 책에서는 이 합성된 개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문맥에 비추어서 볼 때 합성 개념은 경험적인 개념과 결합시킬 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성 개념은 경험하고 결합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분석을 통해서, 선험적인 분석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유 능력의 아주 선천적인 요소, 선험적인 요소, 순수한 어떤 개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하고 결합되는 그런 합성 개념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파생 개념은 뭘까요? 파생 개념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54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9번을 읽어볼 건데요. 파생 개념에 관해서는 주의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순수한 오성의 진정한 기본 개념으로서의 범주가 마찬가지로 순수한 자신의 파생 개념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순수한 파생 개념은 선험적 철학의 완전한 체계에 있어서는 결코 봐 넘겨질 수 없거니와 이 순비판적 체계의 예비적인 논구에 있어서는 단지 그런 사정의 언급으로써 나는 만족할 것이다. 자, 이를 통해서 칸트는 파생 개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는 어떤 사유의 순수한 개념, 기본 개념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보면 바로 이 기본 개념을 칸트가 다르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범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아리송하겠지만 칸트가 분석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기본 개념을 범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이 범주에 의해서 경험하고 결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범주 자체에서 나온 개념들을 파생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면 파생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해질 겁니다. 10. 이 순수화돼 파생된 오성의 개념들을 범주들과 구별해서 순수 오성의 엄표 양식들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기를 바란다. 순수하기는 하되 기본 개념인 범주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읽진 않고요. 54쪽 아래에서 세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가령 인과성의 범주 밑에다가는 힘, 동작, 수동이라는 엄표 양식을, 상호성의 범주 밑에다가 현존, 반동, 즉 저항이라는 엄표 양식을, 양상의 범주 밑에다가 발생, 소멸, 변화 등의 엄표 양식을 각각 종속시키는 때이다. 범주를 순수한 감성의 양식과 결합시키거나 혹은 범주들을 서로 결합시킨다면 범주들은 많은 수의 선천적인 파생 개념을 준다. 이러한 파생 개념에 주의하고 되도록이면 이러한 파생 개념을
완전하게 기재함은 필요하고도 불쾌하지 않은 노력이 되겠으니 이런 노력을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자, 칸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유의 아주 기본되는 개념을 범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범주가요, 단 하나의 개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인과성의 범주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호성의 범주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양상의 범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성의 범주를 통해서 파생되는 개념을 우리는 힘, 동작, 수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상호성의 범주를 통해서 파생되는 개념은 현존, 반동, 저항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양상이라는 범주에 의해서 파생되는 개념들은 발생, 소멸, 변화 등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엄표 양식을 명명한다 혹은 종속시킨다는 말은요, 정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부르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읽을 때요, 이 인간의 사유의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순수하고 선천적인 기본 개념이라고 해서 단 하나의 개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범주의 개념은 벌써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기본 개념과 파생 개념 그리고 합성 개념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여하튼 기본 개념, 파생 개념, 합성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41쪽으로 돌아와 네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칸트가 우리의 사유에 기본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순수한 개념, 선천적인 개념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단일한 하나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개념은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성의 사유의 순수한 개념은 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표에 의해서 우리 사유의 모든 범위와 완전히 합치되고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만약에 이 표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의 사유는 아주 기본적이고 순수한 개념이 필요 없거나 그것 너머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라고 우리 사유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성의 순수한 개념인 범주는 어떤 하나의 표 혹은 체계라고 보시면 좋고요. 우리 사유가 다양하듯이 단 하나의 개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칸트는 생각한 것 같고요. 또 이 다양한 사고가 이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표의 범주에 모두 적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사고고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고 나눌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칸트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다양하게 사유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를 관장하는 근본적인 개념들도 다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칸트가 우리의 인식 능력을 감성과 오성으로 구분하고 감성에서도 외부에 있는 대상을 수용하는 능력을 시간과 공간으로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유의 근간을 이루는 이 기본 개념이 과연 무엇일지 앞으로 조금씩 더 읽어가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